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입니다. 저자는 황시투안, 출판사는 미디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시투안, 베테랑 심리학 멘토, 20여 년간 심리학 교육을 응용하여 심리학 이론을 기업관리, 결혼, 가정, 자녀 교육 등에 성공적으로 접목시켰다. 중국의 유명한 심리학 플랫폼인 이신리를 창립하여 재미있고 따뜻한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회와 조직, 그리고 개개인에게 가치 있는 심리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거울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가 상대방의 나쁜 면을 보게 되는 것은 숨겨진 자신의 내면을 상대방에게 투사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더듬어가며 힘겹게 살아간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매우 안타까웠다.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 이 말은 심리학에 지당한 명언으로 어떤 관계에도 적용된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된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나약하고 무책임한 것은 부모가 교육을 잘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응석을 받아줬기 때문이다. 친구는 아마도 언제나 주관이 없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 습관적으로 나를 무시했을 것이다. 동료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호구로 여기는 것은 소심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모습이 상대에게 이용하기 쉽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가르쳐주는 셈이다. 누군가는 상대에게 자신을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누군가는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 알려준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에게 상처 주는 방법을 가르친다. 나의 내면에 있는 패턴을 인식하라. 우리의 삶이 행복할지 고통스러울지, 강할지 약할지, 긍정적일지 비관적일지, 희망이 가득할지 절망적일지는 모두 우리 내면의 인생 소프트웨어 차이에서 결정된다. 인생은 결국 내면의 소프트웨어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생 소프트웨어가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다. 이 소프트웨어가 바뀌기만 한다면 연애, 결혼, 가정생활, 그리고 사업 등 인생의 다방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식한 다음에야 우리는 새롭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저자는 부탄의 전 총리 틴레이 총리에게 왜 부탄의 행복지수가 높은지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중심으로 바깥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자신을 만족시키는 방식입니다. 오감을 통해 행복의 원천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만족은 외적인 자극으로 얻어지므로 짧을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반성을 통해 안정을 얻고 마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으로부터 자생하는 만족감과 행복감입니다. 이런 종류의 행복감은 어떤 물질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부탄의 행복은 후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는 자금의 틴레이가 말한 것처럼 외적인 자극을 통해
자신을 만족시키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행복감을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면 부러움과 질투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불안이라는 감정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내면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신적인 만족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까? 부러움과 질투의 두 가지 감정을 사건 해결의 실마리로 사용해보자. 질투할 때마다, 경쟁자가 사라지지 않는 게 원망스러울 때마다 부러운 마음을 갖도록 스스로 일깨워보자. 물론 질투를 부러움으로 전환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스스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스스로를 일깨우며 자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선조가 살아남기 위해 유전자에 심어둔 비교 프로그램을 발견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더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이다. 이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마음이 평안할 때 자연스레 행복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몇 년 전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배움에 대한 열정이 무척 높은 사람이 지원했다. 책을 두루 읽어 심리학에서 불경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다. 처음에 우리는 모두 그를 매우 좋아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그는 여전히 아무런 실적이 없었다. 결국 그의 직속 상사가 해고를 고려하게 되었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신입사원을 찾아가 얘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실적에 집착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얼마나 버느냐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젊은 그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시간 프레임이 있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관용하고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미래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대상은 사람이며 과거의 내가 어떻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도 나를 받아들이며 좋아하고 스스로 더 나아지기 위해 쏟는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대상이 일이라면 결과가 좋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정하고 개선하며 발전시킨다. 자유를 추구하다가 자유를 잃지 마라. 먼저 자유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자유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란 이 정의의 앞부분만 담고 있다. 뒷부분은 등한시하거나 피하려 한다. 누군가가 구속당하지 않기 위해 자유의지에 맡기고 행동할 때 그는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빨간불에는 멈춰야 하고 파란불에 지나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사거리의 신호등을 보자. 이것은 교통규칙이다. 이 규칙은 우리에게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한다고 알려준다. 외견상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혼잡한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다면 어떨까? 신호등이 없이 사거리에 막혀 있을 때야 비로소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유와 규칙을 모순된다고 여기고 규칙이 있으면 자유를 잃게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는 이와 반대이다. 규칙이야말로 자유를 보증하는 것이며 규칙 없이는 자유가 없다. 진정한 자유는 자율에 근거한다. 이것이 자유라는 개념의 후반부가 말하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다라는 표현의 의미이다. 그러면 어떻게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 자율은 자각에서 시작된다. 자각이란 나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다. 나를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으면 자각하게 되고, 자각할 줄 알면 자율성을 갖고 자율이 있으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으면 남에게 영향을 주거나 피해주지 않고, 남에게 피해주거나 영향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구속받지 않는다. 나를 구속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나는 유리창이 창틀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우화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유리창은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었지만 창틀을 벗어나자마자 바닥에 떨어져서 와르르 산산조각이 났다. 만약 자율이 없다면 우리도 이 유리창의 신세와 다를 바가 없다. 통제와 조종을 명확히 구분하면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만약 관리자의 통제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회사의 규율이라면 관리자에 의해 준수되는 규칙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회사의 더 나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직원들은 조종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것이고 회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나 학교가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통제하는 데 그친다면 아이는 반항할 필요가 없다. 배우자 간의 통제가 쌍방이 약속한 규칙일 뿐이고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결혼에서 벗어나려고 하겠는가? 통제와 조종이 명백히 구분되는데도 규칙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를 아나무인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비일비재하다. 그들은 교통 법규를 어기고 타인의 생명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회사의 규제를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을 무시한다.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바람을 피우며 배우자를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다. 윤리를 무시해서 윗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낫다. 길을 가다가 미친 개에게 물렸을 때 아무리 미워한다 한들 개에게 물린 상처는 여전히 선혈이 낭자하고 낫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닦고 광견병 백신을 맞으며 미친 개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한 후 상처가 계속 몸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개를 탓하기보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상처받은 쪽은 미친 개가 아니라 내 자신이기 때문이다. 내가 왜 나를 다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너무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처 앞에서 용서는커녕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각자의 인생인 만큼 자기 마음으로 살면 되니까 당연히 상대를 미워할 수도 있다. 다만 상대를 미워하는 동안 상처받은 것은 정작 본인임을 깨닫기 바랄 뿐이다. 다른 사람은 나에게 한 번 상처 줬는데 왜 우리는 자신을 오랫동안 상처 주고 있는가? 만약 이러한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아마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미련했지?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 후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꼭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을 위해 용서를 할 수도 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모두가 직면해야 될 인생의 숙제이기도 하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강해야 사과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더 강해야 용서할 수가 있다. 우리는 흔히 분명 고통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도 즐거워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익스트림 스포츠 매니아는 몸과 마음이 괴로울 수 있지만 짜릿함을 느낀다. 사막 트레킹을 하며 사나흘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도보로 걸으며 몸의 한계를 경험하지만 참가자들은 이를 자랑한다. 이들은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하지만 고통은 느끼지 않는다. 즉, 고통은 주관적인 느낌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가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고통에 대한 감상은 저마다 다르다. 어쩌면 누군가는 극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다른 이에게는 오히려 만족과 즐거움을 주고 누군가는 동경하고 열심히 추구해온 삶이 다른 사람에게는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왜 그런 것일까? 고통은 외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 신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앨버트 앨리스가 만든 ABC 이론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감정과 반응이 다르다고 말한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 각기 다른 반응이 비롯된다는 것이다. 관점은 이 이론에서 신념이라고 일컬어진다. 시간이 지난다고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을 거부할 때 오히려 고통이 커질 수가 있다. 고통과 기쁨도 역시 시계추의 양끝과 같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억누르는 방법을 택한다. 다만 고통을 억누르고 거부할 때 기쁨을 느끼는 능력도 억압하고 거부하게 된다. 같은 이유로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 어느 순간 극도의 기쁨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통쾌하다의 앞을통, 쾌활쾌는 여기서 유래가 되었다. 인생은 불가피하게 고통과 마주한다. 고통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고통 속에서 자신을 수용하고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고통을 직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억누를 게 아니라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몸의 고통인지 심리적인 고통인지, 영적 차원의 고통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심리적인 고통이라면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이 무력감인지 절망인지 아니면 무가치함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 고통을 잘 알아야 그것을 분별하고 대처하며 고통 하나를 지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단계씩 올라갈 것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는다. 마음이 넓으냐 좁으냐는 꼭 억울한 것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사실 억울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서 투옥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러나 그가 사형수에서 한 나라의 수장이 된 뒤에 했던 첫 번째 일은 정적 청산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민족 화해 정책이었다. 인종차별에 반대해서 감옥에 갇혔던 만델라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지만 국익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에게 재앙을 안겨줬던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넓은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넬슨 만델라가 불공평한 대우에도 억울함을 크게 느끼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마음이 넓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마음과 억울함도 같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억울함이란 실은 마음이 너무 좁아서 사람이나 일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사실 사람이나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참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참기에는 마음이 즐겁지 않기에 마음 안에 억울함이 가득 쌓이는 것이다. 불교에는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있다. 명예나 재물, 재산은 잃거나 얻기도 하는데 이로 인한 슬픔과 기쁨, 즐거움과 노여움, 걱정과 두려움을 마음에 두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다. 내려놓음은 일종의 새로운 경지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면의 세계가 매우 강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왜 마음이 넓어야 하냐고 묻는다.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생활하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사는 건 또 어떤가? 한 우물에서 아이를 낳고 평생을 살아도 좋은 세상이 조금 작아질지는 몰라도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정말 그럴까? 우물 안 개구리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그 우물이 영원히 그들만의 것이란 전제 하에서이다. 만일 어느 날 뱀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행복했던 가족은 뱀의 아침 식사가 될 것이다. 그들의 세계는 너무 작아서 정말 뱀 한 마리도 수용할 수 없다. 반대로 호수에 사는 개구리는 다르다. 호수가 너무 커서 다른 생물들을 수용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마음이 너무 좁으면 뜻하지 않은 사람이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불청객이 오면 자신의 인생이 방해받는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불편할 수가 있다. 마음이 넓어지는 세 가지 방법. 사실 억울함은 도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몸도 상하게 한다. 오랫동안 억울함을 느끼며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보통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 하나는 외부를 공격해서 원망으로 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내부를 공격해서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든다. 한 사람의 마음을 크게 넓히려면, 큰 도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심리학의 초월이라는 방법이 있다. 인간은 감정이 있는 동물로 뜻하지 않은 일에 부딪히면 쉽게 감정이 동요하고 정서적 견제를 받는다. 사실 자신과 정서 사이에는 공간감이라는 게 있다. 초월은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더 높고 더 넓고 더 효과적인 시간이나 공간 속에서 사건을 보도록 하는 공간 감각을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초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 사람이 공경에 빠지는 이유는 보통 자신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 사람이 아무리 식견이 넓어도 늘 맹점이 있기 마련이다. 위치 감지법은 같은 문제를 다른 위치와 각도에서 바라보게 한다. 위치와 입장이 바뀌면 문제를 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 말한 그 수강생에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방법이다. 나는 일단 체면으로 그가 아버지 역할이 들어가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쉽지 않은 것임을 체험하게 했다. 그렇게 자리를 바꿈으로써 그는 아버지가 왜 자신을 그렇게 대했는지 알게 되었고, 아버지도 기가 센 새엄마와 어린 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려워했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다. 위치를 바꿔봄으로써 그는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신과도 화해할 수 있었다. 최면이 끝난 뒤에 그는 여러 해 동안 억눌렸던 억울함이 서서히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한결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졌다. 두 번째, 미래에서 오늘을 보고 다시 시작하라.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 한다. 그 당시엔 너무 커 보이던 문제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리 힘들지 않은 문제였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직면한 어려움은 이 순간에는 숨막히게 할 수 있지만 10년 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통해서 문제를 넓게 보라. 그러면 마음이 넓어질 것이다. 세 번째, 더 큰 가치를 보아라. 같은 일에도 다른 가치가 있다. 누군가가 반지를 잃어버려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그가 반지의 가치만 봤을 뿐이고 건강의 가치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녀가 성적이 좋지 않아서 꾸중하는 부모는 성적이란 가치만 보고 아이의 정신 건강이란 가치는 보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일상에서 비일비재하다. 넬슨 만델라가 그의 정적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안정과 민족 화합이라는 더 큰 가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의사 결정을 할 때 더 큰 가치를 보게 되면 그보다 작은 가치는 이로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마음을 넓게 가지며 무의미한 싸움은 초월하게 된다. 링컨은 노예제 폐지 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적들과 친구를 맺었다. 당시 당 사람들은 그가 권력으로 반대편 당을 없애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링컨은 그들을 나의 친구로 삼는 것 또한 나의 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냐며 웃었다. 억울함을 느끼거나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주할 때면 이런 초월적인 방법을 써보자. 아마도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한다고 해서 마음이 넓어질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라.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정서를 통해 자신을 인지하고 수련하며 더 순응하며 편안해지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없다. 다만 부정적인 행위만 있을 뿐이다. 사실 부정적인 감정은 없고 부정적인 행위만 있을 뿐이다. 분노하는 것은 괜찮지만 분노로 인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노를 표출할 수는 있지만 분노를 자각하고 그 이면의 빙산을 보고 배우의 아픔을 용감하게 느끼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빙산이 점점 높고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물론 공격하기는 쉽지만 자신의 마음속의 깊은 상처를 느끼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용감하게 분노와 마주하고 돌파하고 나면 인생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된다.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각각의 감정이 그 나름의 가치와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모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힘이다. 예를 들면 질투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알려준다. 슬픔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며 불안은 미래에 초점을 맞춰 위험을 방지하게 한다. 지루함은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취하게 하여 변화를 만들며 두려움은 안전에 유념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한계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감정은 마치 끈질긴 택배 기사와 같아서 소포를 받지 않으면 계속 우리를 재촉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할 때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러면 아마도 그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우리 자신에 대한 더 많은 인식과 알 수 없는 내일을 직시할 용기를 줄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어둠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이라고 한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알아챈다면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나는 너무 다른 한 쌍의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다. 아내는 계획적이어서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했다. 남편은 정반대여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했다. 아내는 항상 상식 밖으로 일을 처리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했다. 남편 또한 아내의 규칙과 계획적인 점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다고 했다. 나는 상담하면서 단지 몇 가지 질문만으로 이들을 화해시켰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물었다. 영화를 볼 때 영화 속 이야기가 모두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아내는 물론 아니오라고 답했다. 나는 다시 그녀에게 항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당신은 남편이 계획대로 꽃을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불시에 서프라이즈로 받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넌지시 웃는다. 사실 그녀는 남편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남편의 불확실함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그녀에게 피해를 준다고 불평했던 것 뿐이다. 이번에는 남편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다. 뭐든지 마음대로 하려는 당신에게 계획적인 아내가 없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즉, 그는 부인의 계획적인 면이 그의 삶에 주는 좋은 점을 누리면서도 그런 점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는 거부하는 것이었다. 일은 항상 동전의 양면 같아서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이다. 일의 폐단을 거부하려고 할 때 우리는 추구하던 좋은 점도 잃을 수가 있다. 사람은 자신이 치러야 될 대가만을 생각하느라 좋은 점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이것이 심리적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돌아보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고 치러야 될 대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즐거움이나 고통은 우리가 선택한 하나의 삶의 패턴일 뿐이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가진 경제적인 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물론 내면의 패턴을 바꿀 수 있다면, 다시 말해 비관적인 관점을 낙관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자연히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경제적인 상황도 따라서 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 비교적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유이다. 부유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즐거워서 부유해진 것이다. 현재 직장이나 업무에 불만이 많아서 이직을 생각하거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먼저 내면의 패턴부터 바꿔보자. 패턴의 전환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해온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초심자의 마음가짐을 강조한 바 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근거 없이 추측하거나 기대하거나 독단적이거나 편견을 갖지 않는 마음이다. 초심자의 마음가짐은 신생아가 세상을 마주하는 것처럼 호기심과 지식을 향한 열망, 찬탄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린아이의 날개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알고자 하는 욕구이다. 부모로서 사사건건 아이를 가로막고 매사 부모 말에 순종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아이의 날개를 잘라버리고 천성을 죽이는 일이다. 영혼의 날개가 없는 아이가 커서 어떻게 날개를 펴고 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의 영혼의 날개를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아이가 안전한 경계 안에서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동시에 매사의 궁금증을 일깨워 줘야 한다. 아이가 문제를 물을 때 절대 서둘러 답을 주지 마라. 설사 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얻을 수 있게 기회를 준다. 아이가 한 가지 답을 할 때는 다른 답이 더 없을까? 라고 묻고 아이에게서 두 가지 답이 나온다면 방금 말한 것 말고 또 있니? 라고 물어본다. 부모가 아이와 이렇게 대화할 때 아이는 은연중에 개방적인 사고 습관을 갖게 되고 아이의 내면에는 이러한 신념이 형성될 것이다. 모든 일은 세 가지 이상의 해결책이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방법은 항상 있다. 다만 내가 잠시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 방법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똑같이 효과가 있다. 회사의 리더가 이런 식으로 직원을 관리하면 직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창의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아래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자신의 업무 가치가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제한적인 생각으로 무한한 세계를 해석하며 자신의 이생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부모로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아이의 인생을 조종하고 계획할 수 있겠는가? 나도 잘 모르는 나의 길로 아이를 가르치려 하지 마라. 어쩌면 아이는 나보다 더 지혜롭게 자신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관계가 파탄이 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린다.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을 지적할 때 자신도 똑같은 실수를 한 건 아닌지 알지 못한다. 아이가 시끄럽다고 나무라는 엄마가 정작 자신이 시끄럽게 하고 있었듯이 말이다. 이런 패턴은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을 예의가 없다고 비평하는 사람은 예의가 있는가? 통제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혹시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비판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교육하는 것 자체가 비판 아닌가? 집착하지 말라고 집착하는 것도 집착이 아닌가? 우리는 또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배우자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때 당신은 정말 그를 사랑하는가? 배우자의 결점을 공격할 때 이것이 결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배우자가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할 때 당신은 긍정적이었는가? 배우자의 마음이 너무 좁다고 불평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넓은가? 배우자가 따뜻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당신은 얼마나 따뜻한가? 상대방은 바로 나의 거울이다. 내 몸에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단점을 비추어준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상대를 보는 동시에 자신을 보는 것이다. 상대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동시에 자신이 먼저 하는 것이다. 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비평하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5, 6년 전에 암에 걸린 친구의 인생 마지막 시간에 나는 그 친구와 의사들의 면담 자리에 가게 되었다. 의사 중 한 명이 그의 병력 보고서를 보고는 환자 앞에서 이미 말기라 지금의 의학 수준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분노가 극에 달했다. 좀 더 완곡하게 부드러운 표현으로 할 수 있는 말을 마치 기계에게 통보하듯 던진 말투에 화가 치밀었던 것이다.
말을 예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말을 예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물론 대다수의 의사들은 모두 인자하다. 나중에 내 친구와 함께 남부의 의과대학의 한 전문가를 만났는데 이 의사의 말은 상당히 수준급이었다. 그는 환자의 병세가 이미 가난 말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존의 의학 기술로는 당분간 치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학 기술은 매일 발전하고 있고 미래에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며 친구처럼 젊고 창의적이고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약으로 병을 먼저 안정시키면 새로운 방법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해주었다. 같은 진단 결과라도 희망을 주는 이 의사의 말은 매우 따뜻했다. 이 의사는 한 환자의 삶을 향한 열망과 생명에 대한 애착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눈에는 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보였다. 첫 번째 의사는 병에 집중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소임은 다했을지 몰라도 환자의 마음은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일에만 치중했을 때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든 관계없이 냉정하게 일만 생각해 라고 자처하고 이것을 인생의 신조로 삼거나 처세술로 여기곤 한다. 그런데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보다 일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에 초점을 맞출 때 사람의 감정이나 욕구가 보이지 않게 되고 사람을 등한시하게 된다. 일에만 집중했을 때 일의 잘잘못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옳고 그름은 모든 사람의 기준과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서로 다른 입장에서 평가 기준이 다르며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정의도 완전히 다르다. 환자에게 있어 병이란 평생 직면해야 될 고통이지만 환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릴 줄 아는 의사는 드물다. 첫 번째 의사가 한 말은 의학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환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의 인생, 그의 생명, 그의 감정은 의사에게 완전히 무시당했다. 그래서 관계가 긴장되기 시작한다. 일은 잘 했지만 상대를 홀대했기 때문이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다. 남녀를 막론하고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출 때 일에 관한 얘기는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갖는다. 입장이 다르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리학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불행히도 만약 말다툼에서 한 번 이겼다면 어쩌면 그 관계는 위태로울 수 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욕망이 솟는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사람은 없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주장하면 스파크가 튀면서 관계가 긴장된다. 물론 업무적인 일에 대한 사안이라면 이야기해야겠지만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자.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의 가치를 먼저 보고 눈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하자. 일의 잘잘못은 있지만 사람의 잘잘못은 없다. 모든 관계의 긴장감은 이나 부인의 태도에서 나온다. 그렇게 긴장된 관계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대하기에 앞서서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가치를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은 연결되고 관계가 더 끈끈해진다. 부부관계,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 고부관계, 협력자 관계,
사장과 직원의 관계 등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일이 잘 풀린다.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내면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는데 둘 중 어느 것을 깨울지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로 인도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적어도 주변의 작은 세계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것이냐, 나쁘게 만들 것이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클린턴과 힐러리가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이들을 도와준 직원이 힐러리의 전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클린턴은 힐러리에게 이 남자에게 시집을 갔으면 주유소 직원으로 살 뻔했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힐러리는 정치인답게 내가 그와 결혼했다면 오늘의 미국 대통령은 그였을 것이라고 날카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답했다. 이 얘기는 근거 없는 얘기긴 하지만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담고 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더 이상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길 바란다. 그들이 오늘날의 모습이 된 데에는 반드시 나의 책임이 있다. 그 사람이 더 좋아지길 바란다면 공부를 시작하라. 매일 하는 한마디의 말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리고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입니다. 저자는 황시투안, 출판사는 미디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황시투안, 베테랑 심리학 멘토, 20여 년간 심리학 교육을 응용하여 심리학 이론을 기업관리, 결혼, 가정, 자녀 교육 등에 성공적으로 접목시켰다. 중국의 유명한 심리학 플랫폼인 이신리를 창립하여 재미있고 따뜻한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회와 조직, 그리고 개개인에게 가치 있는 심리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거울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가 상대방의 나쁜 면을 보게 되는 것은 숨겨진 자신의 내면을 상대방에게 투사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더듬어가며 힘겹게 살아간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매우 안타까웠다.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 이 말은 심리학에 지당한 명언으로 어떤 관계에도 적용된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된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나약하고 무책임한 것은 부모가 교육을 잘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응석을 받아줬기 때문이다. 친구는 아마도 언제나 주관이 없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 습관적으로 나를 무시했을 것이다. 동료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호구로 여기는 것은 소심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모습이 상대에게 이용하기 쉽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가르쳐주는 셈이다. 누군가는 상대에게 자신을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누군가는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 알려준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에게 상처 주는 방법을 가르친다.
나의 내면에 있는 패턴을 인식하라. 우리의 삶이 행복할지 고통스러울지, 강할지 약할지, 긍정적일지 비관적일지, 희망이 가득할지 절망적일지는 모두 우리 내면의 인생 소프트웨어 차이에서 결정된다. 인생은 결국 내면의 소프트웨어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생 소프트웨어가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다. 이 소프트웨어가 바뀌기만 한다면 연애, 결혼, 가정생활, 그리고 사업 등 인생의 다방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식한 다음에야 우리는 새롭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저자는 부탄의 전 총리 틴레이 총리에게 왜 부탄의 행복지수가 높은지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중심으로 바깥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자신을 만족시키는 방식입니다. 오감을 통해 행복의 원천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만족은 외적인 자극으로 얻어지므로 짧을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반성을 통해 안정을 얻고 마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으로부터 자생하는 만족감과 행복감입니다. 이런 종류의 행복감은 어떤 물질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부탄의 행복은 후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는 자금의 틴레이가 말한 것처럼 외적인 자극을 통해 자신을 만족시키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행복감을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면 부러움과 질투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불안이라는 감정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내면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신적인 만족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까? 부러움과 질투의 두 가지 감정을 사건 해결의 실마리로 사용해보자. 질투할 때마다, 경쟁자가 사라지지 않는 게 원망스러울 때마다 부러운 마음을 갖도록 스스로 일깨워보자. 물론 질투를 부러움으로 전환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스스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스스로를 일깨우며 자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선조가 살아남기 위해 유전자에 심어둔 비교 프로그램을 발견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더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이다. 이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마음이 평안할 때 자연스레 행복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몇 년 전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배움에 대한 열정이 무척 높은 사람이 지원했다. 책을 두루 읽어 심리학에서 불경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다. 처음에 우리는 모두 그를 매우 좋아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그는 여전히 아무런 실적이 없었다. 결국 그의 직속 상사가 해고를 고려하게 되었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신입사원을 찾아가 얘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실적에 집착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얼마나 버느냐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젊은 그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시간 프레임이 있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관용하고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미래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대상은 사람이며 과거의 내가 어떻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도 나를 받아들이며 좋아하고 스스로 더 나아지기 위해 쏟는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대상이 일이라면 결과가 좋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정하고 개선하며 발전시킨다. 자유를 추구하다가 자유를 잃지 마라. 먼저 자유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자유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란 이 정의의 앞부분만 담고 있다. 뒷부분은 등한시하거나 피하려 한다. 누군가가 구속당하지 않기 위해 자유의지에 맡기고 행동할 때 그는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빨간불에는 멈춰야 하고 파란불에 지나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사거리의 신호등을 보자. 이것은 교통규칙이다. 이 규칙은 우리에게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한다고 알려준다. 외견상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혼잡한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다면 어떨까? 신호등이 없이 사거리에 막혀있을 때야 비로소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유와 규칙을 모순된다고 여기고 규칙이 있으면 자유를 잃게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는 이와 반대이다. 규칙이야말로 자유를 보증하는 것이며 규칙 없이는 자유가 없다. 진정한 자유는 자율에 근거한다. 이것이 자유라는 개념의 후반부가 말하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다라는 표현의 의미이다. 그러면 어떻게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 자율은 자각에서 시작된다. 자각이란 나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다. 나를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으면 자각하게 되고 자각할 줄 알면 자율성을 갖고 자율이 있으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으면 남에게 영향을 주거나 피해주지 않고 남에게 피해주거나 영향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구속받지 않는다. 나를 구속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나는 유리창이 창틀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우화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유리창은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었지만 창틀을 벗어나자마자 바닥에 떨어져서 와르르 산산조각이 났다. 만약 자율이 없다면 우리도 이 유리창의 신세와 다를 바가 없다. 통제와 조종을 명확히 구분하면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만약 관리자의 통제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회사의 규율이라면 관리자에 의해 준수되는 규칙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회사의 더 나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직원들은 조종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것이고 회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나 학교가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통제하는 데 그친다면 아이는 반항할 필요가 없다. 배우자 간의 통제가 쌍방이 약속한 규칙일 뿐이고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결혼해서 벗어나려고 하겠는가? 통제와 조종이 명백히 구분되는데도 규칙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를 아나무인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비일비재하다. 그들은 교통 법규를 어기고 타인의 생명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회사의 규제를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을 무시한다.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바람을 피우며 배우자를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다. 윤리를 무시해서 윗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낫다. 길을 가다가 미친 개에게 물렸을 때 아무리 미워한다 한들 개에게 물린 상처는 여전히 선열이 낭자하고 낫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닦고 광견병 백신을 맞으며 미친 개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한 후 상처가 계속 몸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개를 탓하기보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상처받은 쪽은 미친 개가 아니라 내 자신이기 때문이다. 내가 왜 나를 다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너무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처 앞에서 용서는커녕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각자의 인생인 만큼 자기 마음으로 살면 되니까 당연히 상대를 미워할 수도 있다. 다만 상대를 미워하는 동안 상처받은 것은 정작 본인임을 깨닫기 바랄 뿐이다. 다른 사람은 나에게 한 번 상처 줬는데 왜 우리는 자신을 오랫동안 상처 주고 있는가? 만약 이러한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아마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밀어냈지?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 후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꼭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을 위해 용서를 할 수도 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모두가 직면해야 될 인생의 숙제이기도 하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강해야 사과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더 강해야 용서할 수가 있다. 우리는 흔히 분명 고통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도 즐거워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익스트림 스포츠 매니아는 몸과 마음이 괴로울 수 있지만 짜릿함을 느낀다. 사막 트레킹을 하며 사나흘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도보로 걸으며 몸의 한계를 경험하지만 참가자들은 이를 자랑한다. 이들은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하지만 고통은 느끼지 않는다. 즉, 고통은 주관적인 느낌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가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고통에 대한 감상은 저마다 다르다. 어쩌면 누군가는 극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다른 이에게는 오히려 만족과 즐거움을 주고 누군가는 동경하고 열심히 추구해온 삶이 다른 사람에게는 끔찍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왜 그런 것일까? 고통은 외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 신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앨버트 앨리스가 만든 ABC 이론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감정과 반응이 다르다고 말한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 각기 다른 반응이 비롯된다는 것이다. 관점은 이 이론에서 신념이라고 일컬어진다. 시간이 지난다고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을 거부할 때 오히려 고통이 커질 수가 있다. 고통과 기쁨도 역시 시계추의 양끝과 같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억누르는 방법을 택한다. 다만 고통을 억누르고 거부할 때 기쁨을 느끼는 능력도 억압하고 거부하게 된다. 같은 이유로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 어느 순간 극도의 기쁨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통쾌하다의 앞을통, 쾌활쾌는 여기서 유래가 되었다. 인생은 불가피하게 고통과 마주한다. 고통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고통 속에서 자신을 수용하고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고통을 직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억누를 게 아니라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몸의 고통인지 심리적인 고통인지, 영적 차원의 고통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심리적인 고통이라면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이 무력감인지 절망인지 아니면 무가치함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 고통을 잘 알아야 그것을 분별하고 대처하며 고통 하나를 지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단계씩 올라갈 것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는다. 마음이 넓으냐 좁으냐는 꼭 억울한 것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사실 억울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서 투옥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러나 그가 사형수에서 한 나라의 수장이 된 뒤에 했던 첫 번째 일은 정적 청산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민족 화해 정책이었다. 인종차별에 반대해서 감옥에 갇혔던 만델라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지만 국익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에게 재앙을 안겨줬던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넓은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넬슨 만델라가 불공평한 대우에도 억울함을 크게 느끼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마음이 넓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마음과 억울함도 같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억울함이란 실은 마음이 너무 좁아서 사람이나 일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사실 사람이나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참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참기에는 마음이 즐겁지 않기에 마음 안에 억울함이 가득 쌓이는 것이다. 불교에는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있다. 명예나 재물, 재산은 잃거나 얻기도 하는데 이로 인한 슬픔과 기쁨, 즐거움과 노여움, 걱정과 두려움을 마음에 두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다. 내려놓음은 일종의 새로운 경지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면의 세계가 매우 강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왜 마음이 넓어야 하냐고 묻는다.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생활하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사는 건 또 어떤가? 한 우물에서 아이를 낳고 평생을 살아도 좋은 세상이 조금 작아질지는 몰라도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정말 그럴까? 우물 안 개구리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그 우물이 영원히 그들만의 것이란 전제 하에서이다. 만일 어느 날 뱀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행복했던 가족은 뱀의 아침 식사가 될 것이다. 그들의 세계는 너무 작아서 정말 뱀 한 마리도 수용할 수 없다. 반대로 호수에 사는 개구리는 다르다. 호수가 너무 커서 다른 생물들을 수용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마음이 너무 좁으면 뜻하지 않은 사람이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불청객이 오면 자신의 인생이 방해받는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불편할 수가 있다. 마음이 넓어지는 세 가지 방법. 사실 억울함은 도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몸도 상하게 한다. 오랫동안 억울함을 느끼며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보통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 하나는 외부를 공격해서 원망으로 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내부를 공격해서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든다. 한 사람의 마음을 크게 넓히려면, 큰 도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심리학의 초월이라는 방법이 있다. 인간은 감정이 있는 동물로 뜻하지 않은 일에 부딪히면 쉽게 감정이 동요하고 정서적 견제를 받는다. 사실 자신과 정서 사이에는 공간감이라는 게 있다. 초월은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더 높고 더 넓고 더 효과적인 시간이나 공간 속에서 사건을 보도록 하는 공간 감각을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초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 사람이 공경에 빠지는 이유는 보통 자신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 사람이 아무리 식견이 넓어도 늘 맹점이 있기 마련이다. 위치 간지법은 같은 문제를 다른 위치와 각도에서 바라보게 한다. 위치와 입장이 바뀌면 문제를 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 말한 그 수강생에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방법이다. 나는 일단 체면으로 그가 아버지 역할이 들어가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쉽지 않은 것임을 체험하게 했다. 그렇게 자리를 바꿈으로써 그는 아버지가 왜 자신을 그렇게 대했는지 알게 되었고, 아버지도 기가 센 새엄마와 어린 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려워했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다. 위치를 바꿔봄으로써 그는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신과도 화해할 수 있었다. 최면이 끝난 뒤에 그는 여러 해 동안 억눌렸던 억울함이 서서히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한결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졌다. 두 번째, 미래에서 오늘을 보고 다시 시작하라.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 한다. 그 당시엔 너무 커 보이던 문제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리 힘들지 않은 문제였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직면한 어려움은 이 순간에는 숨막히게 할 수 있지만 10년 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통해서 문제를 넓게 보라. 그러면 마음이 넓어질 것이다. 세 번째, 더 큰 가치를 보아라. 같은 일에도 다른 가치가 있다. 누군가가 반지를 잃어버려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그가 반지의 가치만 봤을 뿐이고 건강의 가치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녀가 성적이 좋지 않아서 꾸중하는 부모는 성적이란 가치만 보고 아이의 정신 건강이란 가치는 보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일상에서 비일비재하다. 넬슨 만델라가 그의 정적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안정과 민족 화합이라는 더 큰 가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의사 결정을 할 때 더 큰 가치를 보게 되면 그보다 작은 가치는 이로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마음을 넓게 가지며 무의미한 싸움은 초월하게 된다. 링컨은 노예제 폐지 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적들과 친구를 맺었다. 당시 당 사람들은 그가 권력으로 반대편 당을 없애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링컨은 그들을 나의 친구로 삼는 것 또한 나의 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냐며 웃었다. 억울함을 느끼거나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주할 때면 이런 초월적인 방법을 써보자. 아마도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한다고 해서
마음이 넓어질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라.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정서를 통해 자신을 인지하고 수련하며 더 순응하며 편안해지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없다. 다만 부정적인 행위만 있을 뿐이다. 사실 부정적인 감정은 없고 부정적인 행위만 있을 뿐이다. 분노하는 것은 괜찮지만 분노로 인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노를 표출할 수는 있지만 분노를 자각하고 그 이면의 빙산을 보고 배우의 아픔을 용감하게 느끼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빙산이 점점 높고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물론 공격하기는 쉽지만 자신의 마음속의 깊은 상처를 느끼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용감하게 분노와 마주하고 돌파하고 나면 인생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된다.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각각의 감정이 그 나름의 가치와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모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힘이다. 예를 들면 질투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알려준다. 슬픔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며 불안은 미래에 초점을 맞춰 위험을 방지하게 한다. 지루함은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취하게 하여 변화를 만들며 두려움은 안전에 유념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한계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감정은 마치 끈질긴 택배 기사와 같아서 소포를 받지 않으면 계속 우리를 재촉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할 때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러면 아마도 그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우리 자신에 대한 더 많은 인식과 알 수 없는 내일을 직시할 용기를 줄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어둠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이라고 한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알아챈다면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나는 너무 다른 한 쌍의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다. 아내는 계획적이어서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했다. 남편은 정반대여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했다. 아내는 항상 상식 밖으로 일을 처리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했다. 남편 또한 아내의 규칙과 계획적인 점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다고 했다. 나는 상담하면서 단지 몇 가지 질문만으로 이들을 화해시켰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물었다. 영화를 볼 때 영화 속 이야기가 모두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아내는 물론 아니오라고 답했다. 나는 다시 그녀에게 항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당신은 남편이 계획대로 꽃을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불시에 서프라이즈로 받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넌지시 웃는다. 사실 그녀는 남편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남편의 불확실함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그녀에게 피해를 준다고 불평했던 것 뿐이다. 이번에는 남편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다. 뭐든지 마음대로 하려는 당신에게 계획적인 아내가 없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즉, 그는 부인의 계획적인 면이 그의 삶에 주는 좋은 점을 누리면서도 그런 점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는 거부하는 것이었다. 일은 항상 동전의 양면 같아서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이다. 일의 패단을 거부하려고 할 때 우리는 추구하던 좋은 점도 잃을 수가 있다. 사람은 자신이 치러야 될 대가만을 생각하느라 좋은 점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이것이 심리적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돌아보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고 치러야 될 대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즐거움이나 고통은 우리가 선택한 하나의 삶의 패턴일 뿐이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가진 경제적인 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물론 내면의 패턴을 바꿀 수 있다면, 다시 말해 비관적인 관점을 낙관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자연히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경제적인 상황도 따라서 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 비교적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유이다. 부유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즐거워서 부유해진 것이다. 현재 직장이나 업무에 불만이 많아서 이직을 생각하거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먼저 내면의 패턴부터 바꿔보자. 패턴의 전환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해온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초심자의 마음가짐을 강조한 바 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근거 없이 추측하거나 기대하거나 독단적이거나 편견을 갖지 않는 마음이다. 초심자의 마음가짐은 신생아가 세상을 마주하는 것처럼 호기심과 지식을 향한 열망, 찬탄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린아이의 날개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알고자 하는 욕구이다. 부모로서 사사건건 아이를 가로막고 매사 부모 말에 순종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아이의 날개를 잘라버리고 천성을 죽이는 일이다. 영혼의 날개가 없는 아이가 커서 어떻게 날개를 펴고 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의 영혼의 날개를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아이가 안전한 경계 안에서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동시에 매사의 궁금증을 일깨워 줘야 한다. 아이가 문제를 물을 때 절대 서둘러 답을 주지 마라. 설사 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얻을 수 있게 기회를 준다. 아이가 한 가지 답을 할 때는 다른 답이 더 없을까? 라고 묻고 아이에게서 두 가지 답이 나온다면 방금 말한 것 말고 또 있니? 라고 물어본다. 부모가 아이와 이렇게 대화할 때 아이는 은연중에 개방적인 사고 습관을 갖게 되고 아이의 내면에는 이러한 신념이 형성될 것이다. 모든 일은 세 가지 이상의 해결책이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방법은 항상 있다. 다만 내가 잠시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 방법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똑같이 효과가 있다. 회사의 리더가 이런 식으로 직원을 관리하면 직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창의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아래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자신의 업무 가치가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제한적인 생각으로 무한한 세계를 해석하며 자신의 이생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부모로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아이의 인생을 조종하고 계획할 수 있겠는가? 나도 잘 모르는 나의 길로 아이를 가르치려 하지 마라. 어쩌면 아이는 나보다 더 지혜롭게 자신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관계가 파탄이 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린다.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을 지적할 때 자신도 똑같은 실수를 한 건 아닌지 알지 못한다. 아이가 시끄럽다고 나무라는 엄마가
정작 자신이 시끄럽게 하고 있었듯이 말이다. 이런 패턴은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을 예의가 없다고 비평하는 사람은 예의가 있는가? 통제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혹시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비판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교육하는 것 자체가 비판 아닌가? 집착하지 말라고 집착하는 것도 집착이 아닌가? 우리는 또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배우자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때 당신은 정말 그를 사랑하는가? 배우자의 결점을 공격할 때 이것이 결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배우자가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할 때 당신은 긍정적이었는가? 배우자의 마음이 너무 좁다고 불평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넓은가? 배우자가 따뜻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당신은 얼마나 따뜻한가? 상대방은 바로 나의 거울이다. 내 몸에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단점을 비추어준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상대를 보는 동시에 자신을 보는 것이다. 상대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동시에 자신이 먼저 하는 것이다. 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비평하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5, 6년 전에 암에 걸린 친구의 인생 마지막 시간에 나는 그 친구와 의사들의 면담 자리에 가게 되었다. 의사 중 한 명이 그의 병력 보고서를 보고는 환자 앞에서 이미 말기라 지금의 의학 수준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분노가 극에 달했다. 좀 더 완곡하게 부드러운 표현으로 할 수 있는 말을 마치 기계에게 통보하듯 던진 말투에 화가 치밀었던 것이다. 말을 예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말을 예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물론 대다수의 의사들은 모두 인자하다. 나중에 내 친구와 함께 남부의 의과대학의 한 전문가를 만났는데 이 의사의 말은 상당히 수준급이었다. 그는 환자의 병세가 이미 가난 말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존의 의학 기술로는 당분간 치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학 기술은 매일 발전하고 있고 미래에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며 친구처럼 젊고 창의적이고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약으로 병을 먼저 안정시키면 새로운 방법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해주었다. 같은 진단 결과라도 희망을 주는 이 의사의 말은 매우 따뜻했다. 이 의사는 한 환자의 삶을 향한 열망과 생명에 대한 애착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눈에는 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보였다. 첫 번째 의사는 병에 집중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소임은 다했을지 몰라도 환자의 마음은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일에만 치중했을 때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든 관계없이 냉정하게 일만 생각해 라고 자처하고 이것을 인생의 신조로 삼거나 처세술로 여기곤 한다. 그런데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보다 일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에 초점을 맞출 때 사람의 감정이나 욕구가 보이지 않게 되고 사람을 등한시하게 된다. 일에만 집중했을 때 일의 잘잘못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옳고 그름은 모든 사람의 기준과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서로 다른 입장에서 평가 기준이 다르며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정의도 완전히 다르다.
환자에게 있어 병이란 평생 직면해야 될 고통이지만 환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릴 줄 아는 의사는 드물다. 첫 번째 의사가 한 말은 의학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환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의 인생, 그의 생명, 그의 감정은 의사에게 완전히 무시당했다. 그래서 관계가 긴장되기 시작한다. 일은 잘 했지만 상대를 홀대했기 때문이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다. 남녀를 막론하고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출 때 일에 관한 얘기는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갖는다. 입장이 다르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리학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불행히도 만약 말다툼에서 한 번 이겼다면 어쩌면 그 관계는 위태로울 수 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욕망이 솟는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사람은 없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주장하면 스파크가 튀면서 관계가 긴장된다. 물론 업무적인 일에 대한 사안이라면 이야기해야겠지만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자.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의 가치를 먼저 보고 눈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하자. 일의 잘잘못은 있지만 사람의 잘잘못은 없다. 모든 관계의 긴장감은 이나 부인의 태도에서 나온다. 그렇게 긴장된 관계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대하기에 앞서서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가치를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은 연결되고 관계가 더 끈끈해진다. 부부관계,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 고부관계, 협력자 관계, 사장과 직원의 관계 등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일이 잘 풀린다.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내면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는데 둘 중 어느 것을 깨울지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로 인도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적어도 주변의 작은 세계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것이냐, 나쁘게 만들 것이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클린턴과 힐러리가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이들을 도와준 직원이 힐러리의 전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클린턴은 힐러리에게 이 남자에게 시집을 갔으면 주유소 직원으로 살 뻔했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힐러리는 정치인답게 내가 그와 결혼했다면 오늘의 미국 대통령은 그였을 것이라고 날카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답했다. 이 얘기는 근거 없는 얘기긴 하지만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담고 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더 이상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길 바란다. 그들이 오늘날의 모습이 된 데에는 반드시 나의 책임이 있다. 그 사람이 더 좋아지길 바란다면 공부를 시작하라. 매일 하는 한마디의 말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리고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